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유지수 전문위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식 기초 강의를 준비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차트의 기본이 되는 캔들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아직까지도 매매 타점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으실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보조지표에 대해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지표는 어디까지나 보조를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시그널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일목균형표 누가 만들었냐? 호소다 고이치라고 하는 일본인이 만들었습니다. 호소다 고이치라고 해서 그 사람이 누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분의 필명이 바로 일목산인입니다. 일목산인 하니까 좀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일목산인이 일목균형표를 제작했는데요. 1936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2021년 현재까지 85년 동안 사용이 되었다라는 건데 단순히 길게 사용이 되었다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85년 동안 시장이 계속해서 변해왔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사용이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장에 참여를 하는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변하고 시장의 성질도 계속해서 변하는데 85년 동안 사용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바로 신뢰도가 높다. 그리고 효율적이다. 라는 겁니다. 85년 동안 사용이 됐다라는 것은 단순히 길게 사용이 되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신뢰도도 높고 효율적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일목균형표가 그래서 어떻게 생겼느냐? 제가 옆에 이렇게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사진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뒤에 제가 차트에 적용을 직접 시켜서 보여드릴 테니까 아,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목균형표는요, 5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보조지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5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5개의 선이 일목균형표라고 불리고요. 사실 이 5개의 선을 가지고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면 시간이 좀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목사님께서는 무려 이 5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7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4권만 발간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내용이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4권의 책을 계속해서 정독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 오늘 이 1시간 강의 동안 제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는 것 이해하시면 오늘 일목균형표는 여러분들 웬만큼 매매하시는 데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 1시간 강의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목사님께서는 일목균형표를 어떻게 사용을 하셨을까? 제가 2가지만 딱 중요한 것만 추려와 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일목사님께서는 주봉에 활용을 하셨습니다. 보통 최근에는 일봉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일목균형표를 만드신 일목사님께서는 주봉에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봉에 활용했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단기 매매를 즐겨 하시진 않았을 거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봉 같은 경우에는 캔들 하나에 일주일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즐겨 하시진 않으셨을 거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2번째로는 3개의 대형 우량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종목만 가지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반복하시면서 수익을 내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일목산인이 일목균형표를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굳이 꼭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초보 투자자분들, 아직도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목산인은 일목균형표를 이렇게 활용을 했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면서 그럼 나도 매매를 이렇게 해볼까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일목균형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첫 번째 보조지표를 가지고 왜 첫 번째 보조지표 강의를 이 일목균형표를 준비했느냐, 이 특징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목균형표는 가격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의 개념도 포함을 합니다. 이게 이 일목균형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다른 보조지표들은 뭐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강세 정도 표시가 되는데, 이 일목균형표의 특징은 시간의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일목산인은 주식시장에서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무너진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인다라는 생각에 근거를 했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추측하는 의미에서 시간을 중시한다. 여기도 시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일목균형표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의 개념을 포함하고 시간을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제가 아까 책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1시간 강의를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일목균형표는요, 기술적 분석에 사용되는 보조지표의 끝판왕이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지표 강의 첫 번째로 이 끝판왕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목균형표 5개의 선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인데요.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린 이후에 여러분들과 같이 HTS의 설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개의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5개의 선은 전환선, 그리고 기준선, 후행스팬, 그리고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이렇게 5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전환선 옆에는 9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요. 기준선 옆에는 26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후행스팬에도 마찬가지로 옆에 26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요. 선행스팬 1은 옆에 9, 그리고 26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스팬 2에는 52, 그리고 26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 보시면 다 9, 26, 52 이 3개의 숫자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 왜 이 3개의 숫자를 많이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일목균형표, 일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아까 일목사님께서는 주봉에 활용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주봉이라고 하면 52주는 며칠일까요? 52주. 364일이죠. 대략 1년입니다. 1년. 네, 1년이기 때문에 52는 1년을 의미하고요. 그럼 그 절반인 26은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9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26을 3으로 나누면 8.6이 나오는데요. 대략 2개월입니다. 2개월. 그래서 일목사님께서는 52, 26, 9라는 숫자를 사용하셨고, 각각 의미하는 것이 1년, 그리고 6개월, 그리고 2개월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전환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선 옆엔 제가 9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9의 의미는요, 9개 캔들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이다. 9개 캔들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동평균선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동평균선하고는 여러분 다릅니다.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9일 이동평균선이다 라고 하면 9개 캔들의 종가, 이 종가를 모두 더해서 나누기 9한 게 9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선 같은 경우에는 9개 캔들 내에 최고가와 최저가 하나씩, 최고가 최저가 하나의 그 중심을 이은 선이 바로 전환선이다 라는 거, 이동평균선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은 기준선입니다. 자, 기준선은 옆에 제가 26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26의 의미는 위에 전환선과 똑같습니다. 26개 캔들 내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이다. 26개의 캔들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을 이은 게 바로 기준선이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후행스팬입니다. 후행스팬도 마찬가지로 26이 옆에 적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일목균형표의 특징 중에 일목균형표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의 개념을 포함한다 라는 거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바로 이 후행스팬과 선행스팬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 후행스팬 같은 경우에는요, 종가를 26개 캔들 뒤에, 그러니까 과거에 표시를 한다. 사실 말만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제가 잠시 후에 차트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종가를 과거의 26개 캔들 뒤에다가 표시를 한다라는 거 정도만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선행스팬 1입니다. 자, 선행스팬 1에는 9, 26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저 9, 26의 의미는요, 기준선과 전환선의 중심을 26개 캔들 미래에 표시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까 전환선은 9개 캔들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준선은 26개 캔들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심들의 중심을 연결을 합니다. 그 연결한 선을 26개 캔들 앞에, 미래에, 아까 후행스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캔들 위에다가 표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행스팬은 미래에 먼저 갖다 놓는 겁니다, 가격을. 자, 그래서 선행스팬 1은 기준선과 전환선의 중심을 26개 캔들 앞에 표시를 한 것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선행스팬 2입니다. 자, 선행스팬 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숫자 52와 26이 적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2의 의미는 전환선 그리고 기준선과 똑같습니다. 52개 캔들 내에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 그 중심을 이은 선이고, 그 선을 선행스팬 1과 마찬가지로 26개 캔들 미래 앞에다가 표시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52개 캔들의 최고가 그리고 최저가의 중심을 이은 선을 26개 캔들 미래에다가 표시한다. 네, 여기까지 일목균형표의 5개의 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차트의 이 5개의 선을 한번 적용을 시켜서 하나하나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일목균형표를 찾아서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5개의 선이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5개의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면으로 된 부분까지 나오는데요. 이 면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환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우고 전환선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환선 옆에 제가 숫자 9라고 적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9의 의미는 9개 캔들 내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을 이은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캔들과 그래도 비슷하게 갑니다.
뭔가 이동평균선과는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움직임이 조금 더 딱딱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가면 이 전환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 부분도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환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은 기준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선은 제가 아까 26개 캔들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환선에 비해서 캔들과 조금 전환선에 비해서 캔들에서 조금 이격이 발생을 하면서 간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직선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이 이동평균선과 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후잉스팬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후잉스팬은 말로만 설명드리면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잉스팬도 마찬가지로 옆에 26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요. 오늘의 종가를 26개 캔들 뒤에다가 표시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가가 여기에 표시가 되고 마찬가지로 종가가 26개 캔들 과거로 가서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거는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26개 캔들 전에 종가를 표시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가격이 비교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음봉 캔들의 종가를 26일 뒤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자, 그러면 26일 전 캔들과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캔들이 위에 있고 후행스팬이 밑에 있다라는 거는 이 26일 전 캔들보다 26일 뒤 캔들의 가격이 하락이 나왔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반대로 후행스팬이 위에 있고 캔들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날 이 후행스팬 이 부분이 이날의 종가가 되겠죠. 1월 11일의 종가가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캔들하고 가격 비교를 했을 때 후행스팬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캔들로부터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후행스팬입니다. 후행스팬은 26일 전 거래일, 26거래일 전의 가격과 오늘의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는 선행스팬1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행스팬1은 제가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심을 이은 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게 이어서 26일 미래에 표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날 캔들의 기준선과 전환선의 중심을 여기다가 옮겨 놓은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심을 26일 캔들 앞에다가 미래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캔들보다 이 선행스팬 1이 앞에 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미래에다가 미리 표시를 해놨다 라는 거. 마지막으로 선행스팬 2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행스팬 2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2개의 캔들의 고가와 저가의 중심, 그 중심을 26개 캔들 앞에다가 표시를 한 게 선행스팬 2이다. 선행스팬 1과 마찬가지로 캔들보다 더 앞에 나가 있습니다. 확인 가능하시죠? 자, 이렇게 26개 캔들 미래에다가 표시했다라는 거 우리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 제가 아까 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행스팬 1과 2를 같이 한번 켜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선밖에 없었는데 이런 면 부분도 생겼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구름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구름대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행스팬 1과 2 사이에 이 부분을 구름대라고 부르는데 색깔이 두 가지죠. 자, 이 부분을 양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름 운자를 써서 양운, 이 파란 부분을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구름대는 어떻게 생기느냐? 쉽습니다, 여러분들. 자, 선행스팬 1에서 선행스팬 2를 뺍니다. 제가 아까 이 주황색 선을 선행스팬 1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행스팬 1이 있고, 그리고 선행스팬 2, 이 파란 선. 주황색 선 값에서 파란 선 값을 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행스팬 1 값이 크고 선행스팬 2의 값이 작으면 플러스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보다 값이 클 경우엔 두 가격 차가 플러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플러스가 나온 부분은 어떻다? 양운이 발생을 한다. 자, 그럼 반대로 선행스팬 1의 값이 작고 선행스팬 2의 값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자, 선행스팬 2 값이 더 크고 선행스팬 1 값이 작다. 이 부분이 바로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음운이다. 사실 양운과 음운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이거는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양운은 선행스팬 1에서 선행스팬 2 값을 뺀 게 플러스일 때, 그리고 음운은 선행스팬 1에서 선행스팬 2 값을 뺐을 때 마이너스. 자,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선행스팬 1 같은 경우에는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심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환선은 9개 캔들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준선은 26개 캔들 가운데 최고가, 최저가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심선들의 중심이기 때문에 선행스팬 2, 52개 캔들의 고가와 저가의 평균, 그 중심선보다 비교적 단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 52일보다 9일, 26일이 더 짧죠, 여러분. 그래서 단기. 52일은 장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배웠을 때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장기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배열.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정배열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반대로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있다. 이건 뭐다? 역배열. 그리고 역배열은 하락 추세에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행스팬 1을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행스팬 2를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단기 이동평균선인 선행스팬 1이 위에 있으면 정배열, 그리고 장기 이동평균선인 선행스팬 2가 위에 있으면 역배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배열은 이렇게 양운이 발생, 역배열은 음운이 발생한다 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일목균형표 5가지 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5개의 선을 차트에 한 번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에 한 번에 설정을 해뒀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초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 좀 어때 보이세요? 굉장히 조금 지저분해 보이고 차트가 잘 안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 지저분해서 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라인을 하나씩 설정을 해서 보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전환선부터 적용을 해서 전환선에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는 기준선을 본다든지 아니면 기준선과 함께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하면서 익숙해지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하나씩 이용해 보신 이후에 나는 후행 스팬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아. 내가 매매를 했을 때 후행 스팬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후행 스팬을 먼저 추가를 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구름대만 보겠다라고 하시면 구름대만 추가하셔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꼭 5개의 선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사용하실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위주로 추가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서 봤는데 오히려 매매에 불필요하고 그리고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굳이 추가를 해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을 뭐 꼭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답은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에 맞는 그런 보조지표를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도 이 5개의 선을 꼭 다 같이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한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좀 지저분해 보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색이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이 색을 무채색 계열로 좀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후행 스팬을 좀 어두운 색으로 무채색 계열로 좀 바꾸고 살짝 두꺼운 포인트로 하면 이런 식으로 좀 후행 스팬이 눈에 확실히 들어오는 대신에 색깔은 좀 적어져서 그나마 좀 보기 편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이 구름대도 연한 색으로 바꿔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를 같은 컬러로 바꿔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색깔이 줄어드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더 편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주가 캔들이기 때문에 주가 캔들이 눈에 가장 잘 들어와야 되고 그 이후에 보조지표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나만의 방식을 좀 만들어 가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컬러를 설정하는 방법까지도 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고 좀 맞는 방법으로, 맞는 방향으로 좀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5개의 선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매매를 할 때 이 5개의 선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교차를 배울 때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발생을 한다. 그리고 데드 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때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전환선은 아까 제가 9, 그리고 기준선을 26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단기인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한다 하면 골든 크로스. 반대로 이 전환선이 하향 돌파한다 하면 데드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매수 매도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선행 스팬 1, 2. 아까 우리가 선행 스팬 1, 2로는 구름대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구름대와 주가 캔들. 이 주가 캔들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것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후행 스팬과 주가 캔들. 후행 스팬이 주가 캔들을 돌파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은 후행 스팬과 주가 캔들의 이격입니다. 이격. 사실 후행 스팬은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자, 그러면 전환선과 기준선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확대를 해서 볼게요. 제가 아까 전환선은 단기, 그리고 기준선은 장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할 때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도 됩니다. 자,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 타점. 그리고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향 돌파할 때가 데드 크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매도 타점이 되는 겁니다. 기준선이 전환선 위로 갈 때 매수, 그리고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로 갈 때 매도를 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이기 때문에 이 시그널만 보고 매수 매도 타점을 잡으시면 안 되고, 아,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매도를 해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선행 스팬 1, 2 구름대입니다. 구름대. 자, 이 구름대가 주가가 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것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캔들이 잠시 이 양운을 이탈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돌파를 합니다. 상향 돌파.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자, 반대로 캔들이 이 구름대를 뚫고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도를 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캔들이 구름대를 상향 돌파하면 매수 타점, 캔들이 구름대를 하향 돌파하면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후행 스팬이었습니다. 자, 먼저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후행 스팬이 캔들 아래로 내려왔다가 캔들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이 순간. 자, 그런데 후행 스팬은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26개 캔들의 뒤로 보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될까요? 아니죠.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돌파하는 이 순간, 자, 여기서부터 26개 캔들은 어디다? 여기다. 그럼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매수 타점. 자, 그럼 반대로 매도는 후행 스팬이 캔들을 하향 돌파할 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는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캔들의 아래로 내려가죠. 자, 이 부분이 매도 타점이 되는데 여기는 어디다? 26개 캔들 뒤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한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면 수익이죠. 물론 최고가의 매도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후행 스팬과 주가 캔들의 이격입니다. 이격.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격은 여러분들 캔들과 이 후행 스팬 간의 거리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리. 자, 그러면 이 캔들과 후행 스팬 간의 이 거리가 가장 멀 때 매수와 매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표시를 해드린 이 부분. 캔들과 후행 스팬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냐? 아니죠. 26개 캔들 앞에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캔들과 이 후행 스팬의 거리가 또 멀어졌을 때
멀어졌을 때 매도.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날이 되겠죠? 이날 매도를 하면 된다. 그래서 매수, 그리고 여기서 매도. 자, 이렇게 해도 수익을 봤죠? 네. 이렇게 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캔들과 이 후행 스팬의 거리가 멀 때, 이때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삼성전자 차트를 통해서 일목균형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차트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네이버 차트를 지금 띄워놨는데요. 매매 타점을 한번 잡는 것, 네이버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준선과 전환선입니다, 여러분. 기준선과 전환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선이 전환선, 그리고 조금 더 두꺼운 선이 기준선입니다. 전환선이 위로 뚫고 올라가는 이 시점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골든크로스. 반대로 얇은 전환선이 두꺼운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는 이런 시점을 데드크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든크로스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 반대로 데드크로스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고,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 마찬가지 이 부분에서도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골든크로스에서는 매수.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는 이 시점을 데드크로스. 그래서 매도를 할 수 있다. 라고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구름대와 주가 캔들인데요. 구름대는 제가 아까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선행스팬 1과 2를 통해서도 한번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캔들이 선행스팬 1과 2, 이 구름대를 상승 돌파하는 시점을 매수 시점으로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가 캔들이 이 구름대를 하향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 상승 돌파할 때 매수 타점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 부분에서는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후행 스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행 스팬을 가지고서도 주가 캔들과 비교해서 매매 타점을 좀 잡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첫 번째, 후행 스팬이 주가 캔들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면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돌파하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하는 곳을 제가 체크를 해뒀습니다. 후행 스팬이 주가 캔들을 상승 돌파할 때가 언제? 매수할 때. 하향 돌파할 때가 매도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후행 스팬은 이 부분이 매수 시점이 되느냐? 아니죠. 여기서 26개 캔들 앞에 미래의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 매도를 할 때가 언제다? 26개 캔들 뒤에 이 부분이 매도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상승 돌파할 때, 상승 돌파하는 시점의 캔들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하향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는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후행 스팬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 캔들과 후행 스팬의 이격, 벌어진 차이를 보고서도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주가 캔들과
후행 스팬의 이격이 가장 클 때, 그럼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선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겁니다. 왜? 후행 스팬이 위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 부분은 또 매도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주가 캔들과 후행 스팬의 이격이 큰데 후행 스팬이 위에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매도 타점이 된다. 매수 타점은 이런 식으로 캔들과 후행 스팬의 이격이 가장 클 때, 크지만 후행 스팬이 아래에 있을 때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주가 캔들과 후행 스팬의 이격이 크지만 후행 스팬이 위에 있을 때가 매도 타점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차트를 보시면서 느끼신 거겠지만 가장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그리고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그널에 맞춰서 100%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매매하는 데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카카오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카카오 차트를 통해서는 스팬만, 후행 스팬과 선행 스팬을 통해서만 한번 매매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름대를 기준으로 먼저 볼게요. 구름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향 돌파할 때 매수, 캔들이 선행 스팬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 그리고 하향 돌파할 때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후행 스팬이 만약에 캔들을 상승 돌파한다. 이런 부분들. 후행 스팬이 캔들을 상향 돌파한다. 그리고 후행 스팬이 캔들을 하향 돌파한다. 이런 시점을 같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후행 스팬이 캔들을 상향 돌파했고 캔들이 선행 스팬을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는 매수를 해봐도 좋은 구간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반대로 후행 스팬이 캔들을 하향 돌파를 하는데 선행 스팬을 캔들이 또 하향 돌파한다. 그럼 이 부분은 매도 타점이 되는 겁니다. 후행 스팬이 여기서 하향 돌파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이 매도 타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강한 매도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지지와 저항을 체크하는 건데요. 지지와 저항은 기준선과 전환선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선행 스팬 1과 2. 우리가 아까 구름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름대를 통해서 지지와 저항을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후행 스팬과 주가 캔들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선과 기준선 첫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환선과 기준선이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자, 이 초록색 선이 전환선인데 전환선을 주가가 크게 이탈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옵니다. 잠시 전환선을 이탈하더라도 기준선을 이탈을 하지 않으니까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선과 전환선은 지지와 저항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여기서 기준선을 이탈을 하고 나니 주가가 전환선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저항이 발생을 하죠. 주가가 이 전환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 구름대인데요. 구름대도 한번 저항과 지지로 작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 지지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탈을 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데 쉽게 뚫지 못하니까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구름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 모습. 그렇지만 돌파를 하고 나니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발생한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구름대도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 자, 그리고 구름대를 보시게 되면 구름대가 얇은 부분이 있고 이렇게 두꺼운 부분이 있는데요. 두꺼운 부분은 사실 매물대가 두껍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이렇게 구름대가 얇은 부분은 매물대가 얇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이나 돌파가 쉽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니까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후행 스팬입니다. 후행 스팬과 후행 스팬과 캔들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이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까지는 캔들이 기준선과 전환선 그리고 구름대를 돌파하느냐를 봤는데, 이 후행 스팬은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하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한 이후에 잠시 조정이 나오지만 캔들을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캔들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고, 여기서 후행 스팬이 캔들을 이탈을 하죠. 하향 돌파를 한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나 캔들에 막혀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다가 다시 한번 돌파 이후 캔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뒤에서도 마찬가지 지지를 받다가 후행 스팬이 캔들의 지지를 받다가 이탈을 하고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후행 스팬과 캔들은 캔들이 돌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하느냐를 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아직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계속해서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직접 문의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평소에 궁금하셨던 보조지표가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한테 보조지표에 대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 보조지표 설명을 드리고 시그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도 보조지표 강의를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